복순의 떨리는 손이 화장실 변기 뚜껑 위에서 누런 봉투를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창고 내부의 가연성 물질이 의도적으로 대량 적재. 화재 발생 직전 목격자 명단. 복순이 서류를 읽는 목소리가 점점 떨렸죠. 목격자 명단 맨 위 이복순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복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목격자라니? 난 분명 집에 있었는데.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43년 동안 믿어왔던 자신의 기억이, 자신의 인생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충격에 복순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전남 광양의 끝자락, 바다와 맞닿은 곳에 오래된 전자부품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이 공장은 한때는 지역의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녹슨 철문과 갈라진 벽면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간. 이복수는 늘 그렇듯 공장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복순의 발걸음은 정확했고 손에 든 낡은 가방 속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걸레와 세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복순은 혼잣말을 하며 경비실을 지나쳤습니다. 젊은 경비원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죠.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경비원들은 늘 새벽에 졸았습니다. 변한 건 경비원의 얼굴뿐. 이 공장의 새벽 풍경은 한결같았습니다. 청소 도구함에서 대걸레와 양동이를 꺼내는 복순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관절염으로 굽은 손가락이 아프게 쑤셔왔지만 복순은 이미 그 통증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죠. 공장 복도를 걸으며 복순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은 잿빛과 붉은빛이 섞여 있었고 그 색깔이 마치 40여 년 전 그날의 하늘 같았습니다. 1층 생산라인부터 청소를 시작한 복순은 기계들 사이를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기름때가 잔뜩 묻은 바닥을 닦으며 복순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2층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회장실. 그곳엔 벌써 불이 켜져 있었죠. 최동환 회장. 8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공장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 복순은 멀리서 동환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복순과 동환이 직접 마주친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늘 동환을 의식하고 있었죠. 아니,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청춘의 빚이자 원수야. 복순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바닥을 닦는 걸레질 소리에 묻혔습니다. 1978년 겨울 29살이었던 복순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재호. 이 공장에서 일하던 성실한 청년이었죠.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있던 어느 날 공장 창고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재호는 끝내 나오지 못했고 복순의 인생도 그날 멈춰버렸습니다. 당시 신문과 뉴스는 노후 전선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알고 있었죠. 그날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상황을 수습했던 사람이 바로 당시 전무였던 최동환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사고 조사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마무리되었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복순은 2층 복도로 올라가며 낡은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도 30년 동안 변하지 않았죠. 회장실 앞을 지나가며 복순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복도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동화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게 팬 주름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꼿꼿한 자세는 여전했죠. 복수는 그런 동안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움과 원망,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왜 하필 당신이었을까? 왜 하필 그날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 복수는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 창고 쪽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그 창고는 40여 년 전 화재 이후 재건축되었지만 복순에게는 여전히 제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곳은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되어버렸죠. 낡은 선반들과 먼지 쌓인 상자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복수는 바닥부터 차근차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반 아래쪽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죠. 복수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사원증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희미하게 사진이 보였고 이름도 겨우 읽을 수 있었습니다. 김재호라는 세 글자가 복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호야. 복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여 년이 지났지만 그 이름 석자는 여전히 복순의 가슴을 아프게 했죠. 사원증을 가슴에 품은 복순은 창고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철제 캐비닛이 하나 있었는데 복순은 한 번도 그것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왠지 그 캐비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녹슨 손잡이를 잡고 힘을 주자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안에는 먼지 쌓인 서류들과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복순이 청소를 하려고 손을 넣는 순간 구석에 놓인 누런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는 테이프로 봉해져 있었고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복순은 주위를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죠. 무게가 꽤 나가는 것으로 보아 안에 뭔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복순은 망설였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열어보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봉투가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순은 봉투를 다시 제자리에 놓으려다가 결국 자신의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창고를 나오는 복순의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두려운 것처럼. 하지만 새벽 시간 공장은 여전히 조용했고 복순 외에는 아무도 없었죠. 화장실로 들어간 복순은 문을 잠그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뜯자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복순의 눈이 점점 커졌죠. 서류 맨 위에는 화재 사고 조사 보고서 마이너스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화장실 변기 뚜껑을 내리고 그 위에 앉은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1978년 12월 23일자로 작성된 보고서는 복순이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죠. 창고 내부 조사 결과 서쪽 벽면에 가연성 물질이 비정상적으로 대량 적재되어 있었음. 해당 물질은 공장 생산 품목과 무관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반입된 것으로 추정됨. 복순의 눈이 다음 문장에 멈췄습니다. 화재 발생 직전 창고 출입 기록, 김재호 생산부, 이만철 자재부, 최동환 전무.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화재 발생 약 30분 전 창고 내부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함. 이만철. 복순의 친오빠 이름이 보고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복순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오빠는 화재 사고 직후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죽기 전까지 오빠는 그날의 일에 대해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더 읽어내려가던 복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장에는 목격자 명단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명단 맨 위에 이복순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목격자라니? 복순은 필사적으로 그날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화재가 나던 날 복순은 분명 집에 있었습니다. 재호와 저녁 약속이 있어서 일찍 퇴근했고 집에서 기다리다가 화재 소식을 들었죠. 그런데 왜 자신이 목격자 명단에 있는 걸까요? 봉투 속에는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창고의 모습은 처참했죠.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복순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화재 현장을 찍은 사진의 구석에 희미하지만 분명히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연필로 쓴 메모가 있었죠. 이복순? 이라는 물음표와 함께 복순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실루엣은 정말 자신일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서류 맨 아래에는 수기로 쓴 메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공식 보고서가 아님. 진실은 묻어두기로 결정. 관련자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서명이 있었는데 복수는 그 서명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복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30년 동안 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자신이 그저 불운한 사고의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봉투 속 내용이 사실이라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화장실을 나온 복수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지만 마음은 온통 봉투 속 서류에 가 있었습니다. 손에는 걸레를 들고 있었지만 눈앞에는 계속 그 보고서의 문장들이 떠올랐죠.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늘 그렇듯 구내식당 한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복순의 머릿속은 복잡했죠. 이 봉투를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에게 보여야 할까? 아니면 그냥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할까? 복순 아줌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요? 젊은 여직원이 지나가며 인사를 했습니다. 복순은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손을 저었죠.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40여 년 전의 진실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후가 되자 복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봉투의 주인을 찾아야 한다고. 그리고 왜 이것이 창고 캐비닛 속에 숨겨져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이죠. 복수는 경리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직원 명부가 보관되어 있었으니까요. 김 과장님, 혹시 옛날 직원 명부 좀 볼 수 있을까요? 김 과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복순을 바라보았지만 워낙 오래 일한 복순의 부탁을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지 쌓인 캐비닛에서 낡은 명부를 꺼내 주었죠. 복순은 1978년도 명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있던 이름들을 하나씩 찾기 시작했죠. 김재호, 이만철, 최동환. 그리고 또 다른 이름들. 대부분은 이미 퇴사했거나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름이 복순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정식. 당시 경비주임이었던 사람입니다. 명부에는 현재 주소와 연락처가 연필로 수정되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아직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박정식의 연락처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그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죠.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왜 자신이 목격자 명단에 있는지,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해가 기울기 시작한 오후 5시, 복수는 회장실 앞을 다시 지나갔습니다. 최동환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문득 복수는 궁금했습니다. 동환도 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고 있을까?
아니면 이것을 숨긴 사람이 바로 동안일까? 퇴근 시간이 되자 복수는 서둘러 공장을 나섰습니다. 박정식이 산다는 주소는 공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죠. 낡은 연립주택 앞에 선 복수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누구세요?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이복순입니다. 신화전자 청소부요. 박정식 선생님 맞으시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복순을 바라보고 있었죠. 박정식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복순, 정말 이복순 씨가 맞소? 40년 만이구려. 박정식은 복순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복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1978년 화재 사고 때 경비 주임이셨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박정식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날 일은 나도 평생 잊지 못하오. 당신도 그날 거기 있었잖소. 창고 근처에서 당신을 봤어요. 복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날 창고에 있었단 말인가요? 왜 기억이 나지 않는 걸까요? 하지만 전 기억이 안 나요. 정말로 제가 거기 있었나요? 박정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소. 분명히 봤어요. 당신이 창고에서 뛰쳐나오는 걸 봤고 그 직후에 불이 났소. 하지만 사고조사 때 당신은 집에 있었다고 했지. 나도 그때는 당신을 봤다는 말을 하지 않았소.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최동환 전무가 부탁했소. 당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진실을 묻어두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했지. 복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정식은 그 봉투를 보자 눈이 커졌죠. 이건 어디서 났소? 창고 캐비닛에서 발견했어요. 이게 진짜 보고서인가요? 박정식은 봉투를 받아 서류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이건 내가 쓴 거요. 비공식 보고서. 진짜 보고서는 따로 있었지. 하지만 이게 진실에 더 가까운 내용이요. 박정식의 집을 나온 복수는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정말 그날 창고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최동환이 그것을 숨기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온 복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날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더듬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평소보다 일찍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이사회가 있는 날이었죠. 복순이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고급 승용차들이 연이어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복순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의실 앞을 지나가던 복순의 귀에 안에서 나는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중국 기업이 제시한 금액이 상당합니다. 공장이 노후화되었고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최동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오. 직원들 생계가 달린 문제요. 회장님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오늘 서명하지 않으시면 중국 측에서 제안을 철회할 겁니다. 복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공장이 매각된다면 여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였죠. 복순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4세의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나왔습니다. 복수는 청소하는 척하며 자리를 피했지만
마음은 온통 회의실 안에 가 있었죠. 약 1시간 후 이사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표정들이 밝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동환이 나왔는데 얼굴이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복수는 결심했습니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낸 복수는 회장실로 향했죠. 비서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복수는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오. 문을 열고 들어간 복순과 최동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동환은 놀란 표정으로 복순을 바라보았죠. 이복순 씨, 무슨 일이시오?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동환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발견했습니다. 회장님도 아시는 내용인가요? 동환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한숨을 내쉬었죠. 이것을 어디서 찾았소? 창고 캐비닛에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날 제가 정말 창고에 있었나요? 왜 전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동환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기억나지 않는 게 당연하오. 당신은 그날 충격으로 일시적인 기억 상실을 겪었소. 병원에서도 그렇게 진단했지. 기억 상실이라고요? 화재 현장에서 당신을 발견했을 때 당신은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소.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깨어난 후에도 그날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 복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집에 있었다고 믿었던 기억이 거짓이었다니. 그럼 재호는, 김재호는 왜 죽은 거예요? 정말 사고였나요? 동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문제요. 여러 사람이 연관되어 있었소.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죠. 회장님, 이사님들이 다시 모이셨습니다. 매각 서류에 서명하셔야 한다고. 동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복순도 따라 일어났죠. 그리고 동환이 회의실로 가려는 순간 복순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명하지 마세요. 동환이 놀란 눈으로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그 서류에 서명하지 마세요.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있어요. 복순은 동환을 앞질러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동환과 비서가 당황한 채 뒤따랐죠.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간 복순의 모습에 이사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청소부가 왜 여기에? 한 이사가 화를 내며 말했지만 복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복순입니다. 30년 넘게 이 공장에서 일했죠. 그리고 43년 전 화재 사고의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죠. 최동환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복순 씨, 이건 이사회입니다. 나가주시오. 하지만 복순은 봉투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그날 화재에 대한 진짜 보고서가 있습니다. 노후 전선 때문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고의로 불을 냈고 그것을 숨겼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사였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그 보고서, 설마 박정식이 쓴 건가? 복순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 이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그게 아직 남아 있었군. 최동환이 그 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 이사님, 그때 일을 아십니까? 정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나도 그때 이 회사에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건 묻기로 한 일이야.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복순이 소리쳤습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 죽은 사람은요? 내 약혼자는 왜 죽어야 했냐고요. 최동환이 복순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복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그날 진실을 숨겼죠? 왜요? 누구를 보호하려고 그런 거예요? 동안이 입을 열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는데 복수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었죠. 중국 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서명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최동환은 매각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죠. 복순이 다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공장에는 아직 진실이 묻혀 있어요. 그것을 밝히지 않고 공장을 넘기면 영원히 진실은 사라집니다. 동환은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순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죠. 그리고 동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복순 씨, 넌 그날 불이 나기 전 창고에서 누굴 봤지? 그 질문에 복순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번쩍이는 것 같았죠.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난,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죠. 창고의 냄새, 어둠 속에서 들리던 목소리들, 그리고 오빠가 있었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최동환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만철이가 있었어. 그리고 재호도 있었지. 둘이 무언가를 놓고 다투고 있었어.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더 선명해졌죠. 하지만 여전히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오빠와 재호가 다퉜죠? 동화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건 길고 복잡한 이야기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그날 불은 사고가 아니었어. 중국 기업 대표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연극입니까? 서명할 거면 빨리 하시고 아니면 우리는 철수합니다. 최동환은 매각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것을 찢었습니다. 매각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장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중국 기업 대표가 화를 내며 회의실을 나간 후 이사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의실에는 최동환과 복순, 그리고 정 이사만 남았죠. 정 이사는 복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복순 씨, 당신이 정말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습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는데. 복순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더는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어요. 최동환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회장실로 가시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 사람이 회장실로 이동했습니다. 동환은 금고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죠. 표지에는 1978년 12월 마이너스 극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날의 모든 기록입니다. 경찰 조서, 목격자 진술, 그리고 당신이 병원에서 했던 말들도 있죠.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았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젊은 시절 자신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죠. 그 옆에는 의사 소견서가 있었습니다. 환자는 심한 충격으로 인한 해리성 기억상실 증세를 보임. 화재 전후 약 서너 시간의 기억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 복수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진술서에서 멈췄죠. 자신의 친오빠 이만철의 진술서였습니다. 동생은 그날 집에 있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화재 소식은 라디오로 들었습니다. 거짓말. 복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오빠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정 이사가 말했습니다. 만철 씨는 당신을 보호하려고 그런 겁니다. 당신이 그날 창고에서 본 것을 경찰이 알면 내가 뭘 봤는데요? 도대체 뭘 봤기에? 복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최동환이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1978년 겨울, 우리 공장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경쟁사들의 견제로 주문이 끊기고 자금난이 심각했죠. 그때 한 중개인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기업의 핵심 기술을 팔면 큰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복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당시 전무였던 나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임원들은 찬성했죠. 그 중에는 당신 오빠 만철 씨도 있었습니다. 오빠가요? 만철 씨는 자재부 과장이었는데 공장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회사가 곧 망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 전에 뭐라도 건지려고 했던 겁니다. 복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동안의 목소리에는 진실의 무게가 있었죠. 그날 밤 창고에서 비밀 거래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기술 자료를 넘기고 돈을 받기로 했죠. 하지만 동안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김재호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호는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었죠. 거래를 막으려고 창고로 갔고 만철 씨와 마주쳤습니다. 복순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그날 밤의 장면이 떠올랐죠.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복수는 재호를 찾아 창고로 갔었죠. 저녁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아서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만철 과장님, 이건 범죄입니다. 회사 기술을 팔아넘기다니. 재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재호, 넌 모르는 게 좋아. 이 회사는 어차피 망해. 우리라도 살아야지. 오빠의 목소리. 복수는 상자 뒤에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재호와 만철이 서류 뭉치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죠. 안 됩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과장님 혼자 결정할 수 없어요. 재호가 서류를 빼앗으려 하자 만철이 밀쳤습니다. 재호가 뒤로 넘어지면서 선반을 쳤고 그 위에 있던 등유통이 떨어졌죠. 등유가 바닥에 쏟아졌고 근처에 있던 전열기구에서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습니다. 불이야. 만철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창고에는 가연성 물질이 많았고 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복순아, 여기서 나가. 그때 만철이 복순을 발견했습니다. 복순은 충격으로 움직일 수가 없었죠. 재호가 불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재호야. 복순이 달려가려 했지만 만철이 복순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너까지 죽을 순 없어. 만철은 복순을 끌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죠. 그 와중에 복순은 기둥에 머리를 부딪혔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회장실에서 복순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재호가 오빠 때문에. 최동환이 말했습니다. 사고였습니다. 만철 씨도 재호를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서 오빠가 도망간 거군요. 서울로. 정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철 씨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걸 잊은 것을 알고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한 거죠. 복순이 동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왜 진실을 숨기셨어요? 동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철은 내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죠. 그리고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오빠의 죄를 알게 되면 평생 그 짐을 지고 살아야 할 테니까. 복수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43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은 너무나 무거웠죠. 그런데 왜 저를 이 공장에서 계속 일하게 하신 거예요?
속죄였습니다. 내가 막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고 만철이 부탁했어요. 동생을 지켜달라고. 그게 그가 마지막으로 한 부탁이었죠. 정 이사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밝혀졌으니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언론에 알려지면. 아니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은 싫어요. 하지만 복순은 잠시 생각한 후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공장이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까요. 최동환이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순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죠. 대신 깊은 슬픔과 함께 이상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물으시오. 재호는 마지막까지 회사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동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진정한 의인이었어요. 자신의 이익이 아닌 모두를 위해 싸웠죠. 복수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꿋꿋이 섰죠. 그럼 저도 그의 뜻을 이어야겠네요. 이 공장을 지키는 것, 그게 재호를 위한 일이겠죠. 회장실을 나오는 복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최동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3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드러났지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죠. 회장실을 나온 복수는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43년 동안 알고 있던 자신의 인생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후련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복순이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격리부의 김 과장이었죠. 복순 아줌마, 아까 이사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다들 수군거리던데. 복순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오래된 서류 하나 발견해서 전달한 것뿐이죠. 김 과장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복순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복순은 한숨을 쉬었죠.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진실을 알았지만 그것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 그날 저녁 복순은 박정식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박정식은 복순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죠. 벌써 오시다니. 무슨 일이 있었소? 복순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박정식은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결국 모든 게 밝혀졌군. 나도 그동안 마음이 무거웠소. 선생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박정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소. 하지만 최 회장이 당신을 위해서라며 입을 다물라고 했지. 나도 당신이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되어서. 그때 박정식이 무언가 생각난 듯 일어났습니다. 낡은 책장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왔죠. 이걸 드려야겠소. 만철 씨가 떠나기 전에 나에게 맡긴 거요.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했는데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죠. 오빠의 글씨였습니다. 복순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겠지. 미안하다. 오빠가 너무 어리석었어. 욕심이 앞서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구나. 재호를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 정말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그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지. 너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제발 너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동환을 미워하지 마라. 그는 좋은 사람이야. 너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어.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가 젖어들었죠. 다음 날 복순은 평소처럼 공장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복순이 물으니 한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언론에서 기자들이 왔어요. 누군가 40년 전 화재 사고에 대한 제보를 했다나 봐요. 복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누가 언론에 제보한 걸까요? 기자들이 공장 정문에 모여 있었습니다. 최동환이 나타나자 플래시가 터졌죠. 회장님, 1978년 화재가 사고가 아니라 방화였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당시 은폐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동환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불을 낸 건 나도 내 약혼자도 아니야. 그는 기자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당시 조사는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사고로 결론 났죠. 근거 없는 추측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 기자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복순이 발견한 그 보고서와 똑같아 보였죠. 이 보고서에는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목격자 명단도 있고요. 최동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그 보고서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보자가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화재로 죽은 김재호 씨의 유족이 없다고 알려졌는데 사실 약혼자가 있었죠? 이복순 씨라는 분인데 현재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면서요? 복순은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최동환이 말했습니다. 이복순 씨는 이 일과 무관합니다. 그분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때 한 남자가 기자들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복수는 그를 본 적이 없었죠. 저는 이만철의 아들 이준호입니다. 모두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죠. 오빠에게 아들이 있었다니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이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날 불을 질렀습니다. 회사 기술을 팔려다가 들켜서 실수로 불이 났죠. 그리고 최동환 회장님은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을 숨겼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준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죠. 여기 아버지가 남긴 일기와 자백서가 있습니다. 모든 진실이 담겨 있죠. 최동환이 이준호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왜 이러는 겁니까? 이준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복수죠.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다 죽었습니다. 회장님 때문에요. 회장님이 아버지를 보호한다며 평생 입을 다물게 했잖습니까? 그건 당신 아버지를 위해서였소. 아니요. 회장님 자신을 위해서였죠. 아버지가 진실을 말하면 회사가 망할까봐 두려웠던 거 아닙니까? 복순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이 정말 만철 오빠 아들이에요? 이준호가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 묘한 감정이 스쳤죠. 고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고모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오빠가 날 언급했다고요? 네. 늘 미안해 하셨죠. 고모님의 약혼자를 죽게 한 것에 대해. 복순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준호가 계속 말했죠. 하지만 더 큰 진실이 있습니다. 내 오빠가 공장을 팔아넘기려고 불을 질렀어. 그는 일기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그 내용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죠. 오빠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잠깐, 이건 복순이 말하려는 순간 최동환이 크게 웃었습니다. 이준호 씨, 아니, 당신의 진짜 이름은 뭡니까? 당신은 만철의 아들이 아니요. 만철은 자식이 없었어. 이준호라고 자칭한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태연한 척 웃으며 말했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분명 이만철의 아들입니다. 최동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철은 결혼도 하지 않았소.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죽었지.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요? 기자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순도 이준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죠. 정말로 생각해보니 오빠는 한 번도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비밀리에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죠. 그럼 당신 어머니는 누구요? 복순이 물었습니다. 이준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대답했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박정식이 그때 나타났습니다. 기자들 사이를 뚫고 앞으로 나온 박정식은 이준호를 자세히 바라보았죠. 당신, 내가 아는 사람이요. 최원석 아니요. 10년 전에 우리 공장에서 해고된 이준호, 아니 최원석이라 불린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박정식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소. 당신은 최원석이야. 회사 돈을 횡령하다가 걸려서 해고됐지. 그때 최동환 회장님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어. 진실이 밝혀지자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최원석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갑자기 뛰어서 도망치려 했죠. 하지만 경비원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놓아, 나를 놓으라고. 최동환이 그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요? 돈 때문이요? 최원석이 도끼 어린 눈으로 동환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 나는 단지 생활비가 필요했을 뿐인데 당신은 나를 범죄자로 만들었지. 당신이 회사 돈을 훔친 건 사실이잖소.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 경찰에 신고하고 업계에 소문을 내서 어디서도 일할 수 없게 만들다니. 복순이 최원석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보고서는 어떻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최원석이 비웃었습니다. 창고를 뒤지다가 우연히 발견했지. 그리고 생각했어. 이걸로 최동환을 끝장낼 수 있겠다고. 그래서 이만철에 대해 조사했고 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도 알았지만 어차피 확인할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거짓 일기까지 만든 거군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최원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거짓이야. 하지만 화재가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건 사실이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최동환을 무너뜨릴 수 있었어. 경찰이 도착해서 최원석을 연행했습니다. 기자들도 하나둘 떠났죠. 소란스러웠던 공장 앞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최동환이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소? 복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복순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죠. 한참을 찾다가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빠가 남긴 것이었죠. 수첩을 펼치니 거기에는 오빠의 진짜 일기가 있었습니다. 복순은 천천히 읽어내려갔죠. 1978년 12월 20일. 오늘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 회사가 어려우니 기술이라도 팔아서 돈을 마련하려고 했다. 하지만 복순이를 생각하니 할 수가 없다. 복순이가 일하는 회사를 내가 배신할 수는 없지. 12월 22일. 재호를 만났다. 정말 좋은 청년이다. 복순이가 그와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내가 형제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 12월 23일. 오늘 창고에서 재호와 말다툼을 했다.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계획을 알게 된 모양이다. 이미 포기한 일인데 설명하려다가 실수로 그를 밀쳤고 불이 났다.
모든 게 내 잘못이다. 재호야, 정말 미안하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오빠도 고민했고 후회했고 아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다음 날 복순은 수첩을 들고 최동환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이걸 보세요. 동환은 수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죠. 만철도 참 힘들었겠소. 네. 오빠도 피해자였어요. 욕심에 잠시 눈이 멀었지만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복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시오. 재호와 오빠 그리고 그날의 모든 진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주세요. 더 이상 숨기지 말고요. 동환이 놀란 눈으로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진실 위에 서야 합니다. 거짓 위에 세운 성은 언젠가 무너지잖아요. 동환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그렇게 하겠소. 며칠 후 최동환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43년 전 화재 사고의 모든 진실을 공개했죠. 이만철의 실수로 시작된 화재였지만 그것은 욕심이 아닌 절망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김재호는 회사를 지키려다 희생된 영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진실을 숨긴 것은 관련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지만 그것이 옳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을 제대로 기리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복수는 공장 창고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새로운 추모비를 세울 예정이었죠. 재호야,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 너는 영웅이었어. 그리고 오빠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복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죠. 마치 재호와 오빠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도 당신 목까지 이 공장을 지킬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 복수는 다시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그 일상이 다르게 느껴졌죠. 진실을 알게 된 후의 삶은 더 이상 거짓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언론은 연일 신화전자의 과거 사건을 다루었고 여론은 의외로 최동환과 회사에 호의적이었죠. 진실을 숨긴 것은 잘못이었지만 그것이 사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공감했습니다. 복수는 여전히 매일 새벽 공장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원들이 복순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죠.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공장의 역사를 간직한 증인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복순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비서가 찾아왔습니다. 복순 선생님,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복순은 고개를 끄덕이고 회장실로 향했죠.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최동환이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그의 흰 머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앉으시오. 복순이 자리에 앉자 동환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동환이 먼저 입을 열었죠. 복순 씨,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소. 4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피해왔지.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전 회장님을 원망했고 회장님은 죄책감을 느꼈으니까요. 동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밝혀졌으니 우리도 제대로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소. 동환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있었죠. 최동환, 이만철, 그리고 김재호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우리 셋은 정말 친했소. 만철이는 내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재호는
우리가 함께 키운 후배 같은 존재였지. 복수는 사진 속 재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선명했죠. 재호는 늘 이야기했소. 복순 씨와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그게 그의 꿈이었지. 복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행복을 꿈꿨죠. 동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재호가 죽기 전에 작성하던 거요. 회사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지. 끝까지 회사를 생각했던 사람이었소. 복순이 보고서를 받아 읽어보니 거기에는 직원 복지 개선, 안전시설 확충, 기술 개발 투자 등의 내용이 깔끔한 글씨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준비하고 있었군요. 그래서 더 안타까웠소. 이런 인재를 잃은 것도, 당신의 행복을 앗아간 것도. 동환이 일어나 금고로 갔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가져왔죠. 이걸 드리려고 했는데 그동안 기회가 없었소.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순이 놀라서 동환을 바라보았죠. 이게 뭡니까? 재호의 퇴직금과 보상금, 그리고 그동안의 이자요. 당신이 받아야 할 돈이었는데 당신이 거부해서 따로 보관하고 있었소. 전 필요 없어요. 받으시오. 이건 동정이 아니라 당신의 권리요. 재호가 남긴 것이기도 하고. 복수는 망설이다가 통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더한 건 없소. 단지 43년간의 이자가 붙은 것뿐이지.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밖에서는 퇴근하는 직원들의 발소리가 들렸죠. 복순 씨, 동환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날 밤 창고에 갔었소? 복순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재호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걱정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따라갔죠.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리고 모든 걸 목격한 거군요. 네. 하지만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고 이제야 조금씩 떠오르고 있어요. 동환이 복순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나를 원망하지 않소? 진실을 숨긴 것에 대해. 복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회장님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걸. 고맙소. 동환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 더 보여줄 게 있소. 두 사람은 회장실을 나와 공장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공사가 한창이었죠. 여기에 추모공원을 만들 거요. 재호와 그날의 모든 희생자들을 기리는 곳이지. 복수는 공사 현장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동환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공장 매각 안 한다. 직원들과 끝까지 간다. 그런데 혼자서는 힘들 것 같소? 도와주겠소? 복순이 의아한 표정으로 동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뭘 도울 수 있겠어요? 전 그저 청소부인데. 아니요. 당신은 이 공장의 산 역사요. 그리고 직원들이 당신을 신뢰하지. 직원 대표로서 경영에 참여해주면 좋겠소. 복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자격은 내가 판단하는 거요. 당신은 충분한 자격이 있어. 30년 넘게 이 공장을 지켜왔고 누구보다 이곳을 사랑하니까. 복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물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죠? 동환이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속죄요. 그리고 재호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기도 하지. 그가 살았다면 분명 이 공장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었을 거요. 그럼 나도 당신 옆에 서서 갚을게요. 내 오빠가 못한 사과를.
복순의 대답에 동안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소, 이복순 씨.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공사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물어가는 해가 공장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43년의 앙금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추모공원이 완성된 지 석 달이 지났죠. 오늘은 공원 개장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복수는 새로 마련한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74년 인생에서 처음 입어보는 정장이었죠. 공장 앞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그리고 과거 이 공장에서 일했던 퇴직자들도 왔습니다. 복수는 최동환과 나란히 단상에 올랐죠. 추모비 앞에는 김재호와 그날 사고로 다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글귀가 있었죠. 진실과 용기로 회사를 지킨 이들을 기리며. 최동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공장은 많은 아픔을 겪었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건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동환이 복순을 바라보며 마이크를 건넸죠.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죠. 저는 33년 동안 이곳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죠. 이 공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가족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순이 말을 이었죠. 과거의 아픔은 잊을 수 없지만 그것에 갇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실 위에 서서 서로를 믿으며. 복수는 추모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호의 이름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김재호, 그는 이 공장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공장의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복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개장식이 끝난 후 복순은 추모비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품에서 꺼낸 것은 재호와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죠. 사진을 추모비 앞에 놓으며 복순이 속삭였습니다. 재호야, 이제 당신도 편히 쉬어요. 내가 당신 목까지 살아갈게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최동환이었죠. 혼자 있고 싶으면 자리를 비켜줄까요? 아니에요. 같이 있어주세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추모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동환이 말했죠. 복순 씨, 어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어. 무슨 일인데요? 직원 복지관을 새로 짓기로 했소. 이름은 김재호 기념관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복순이 놀라서 동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관장은 복순 씨가 맡아주면 좋겠소. 저는 그냥 청소부예요. 아니요. 이제 당신은 우리 공장의 상징이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같은 존재지. 복순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재호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김재호 기념관이 완공되었고 복순은 관장으로서 직원들의 복지를 책임지게 되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직원들은 복순을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복순은 기념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직원 하나가 들어왔죠. 관장님, 이번에 새로 입사한 김정호입니다. 복순이 고개를 들어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청년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김정호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김재호가 제 작은아버지였어요. 복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호이, 조카?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작은아버지가 이 공장을 정말 사랑했다고.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치 재호가 돌아온 것 같았죠. 잘 왔어요. 정말 잘 왔어요. 복순은 청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시간이 흘러 복순의 75번째 생일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죠. 케이크를 앞에 두고 복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재호야, 오빠야, 보고 있나요? 나 이제 행복해요. 진실을 알게 되어서, 용서할 수 있게 되어서,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서. 촛불을 끄는 순간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최동환이 복순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죠. 생일 선물이요.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사원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이복순이 아니라 이복순 관장이라고 새겨져 있었죠. 이제 당신은 정식 직원이요. 청소부가 아니라 관장으로서. 복순은 사원증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33년 만에 받은 첫 정식 사원증이었죠. 해가 저물어 갑니다. 복순은 기념관 옥상에 올라가 공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녁 햇살에 물든 공장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죠. 만철아, 이제 됐다. 바람에 실려온 최동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순은 그가 추모비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죠. 복순은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내가 당신 목까지 사과했어. 그리고 용서했어. 그녀의 말이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석양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공장의 굴뚝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이제 그것은 절망의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연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연기였죠. 복순은 미소를 지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내일도 이 공장은 돌아갈 것이고 복순도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미래의 빛을 향해 걸어가면서.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